사회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부, 명예, 뭐 그런 것들을 권력, 뭐 그리고 사회적 지위, 이런 사회적 재화들을 뭐 혈통, 신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나누자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뭐 좋은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회는 그렇게 발전을 해왔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능력주의가 뭐 우파 사상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실은 능력주의는 좌파에서 발달한 사상입니다. 왜? 보수적 세계를 깨려고 나왔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되게 좌파적인 이제 그 사상의 기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만 해도 노동당이 주도했던 사상이죠. 보수당에 맞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왼쪽에서 발전한 사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발전하면서 약간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봉건 시대 때도 문제가 뭐였냐면 신분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거였죠. 재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거. 그런데 능력주의 시대 때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능력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능력은 자기가 타고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능력은 구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 구입 가능한 상품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뭐냐? 우리나라 대학의 명문대 입학률을 딱 보면 소득과 비례합니다. 금방 나옵니다. 답은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저희들이 능력주의 비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근데 능력주의 비판하기 이전에 뭐 존 롤스의 정의론 같은 데를 들여다보면, 존 롤스가 능력에 따른 분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 가장 먼저 제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가족 제도를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한테 자기 특권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내 자식이 누리지 못한다. 이 부모들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그걸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넘겨주는 방식은 뭐냐? 내가 성공을 하고 부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가 되겠죠. 그리고 그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여러분 중산층, 우리나라 중산층도 보시면 안 되겠지만 우리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산층이 자녀 교육에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한 엘리트들로서 중산층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자녀들에게 교육에 쏟아넣는 걸 보면 여러분이 엘리트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겠죠. 따라잡을 수 없는 자원을 쏟아붓겠죠.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의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격차를 벌이는 방식으로 이제 유지가 되죠. 그러면 능력주의가 뭐가 되어버리느냐? 능력이 세습이 되면서 능력이 새로운 세습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신분을 통해서 세습을 시켰다면 이제 부모들이 능력을 구입해서 능력을 만들어줘서 이제 물려주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리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은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 마이클 영이 능력을 영어로 메리트라고 부르는데, 메리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할 때 지능 플러스 노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IQ 플러스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메리트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이야기할 때 아주 신기하게도 IQ는 탁 지우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력만 탁 띄우죠. 그때부터 그래서 능력주의가 노력주의로 이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개인이 뭔가 다 노력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마이클 영의 능력주의를 읽어보면, 그 책을 최초의 능력주의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노력은 기본값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기본값. 그러면 차이를 벌리는 건 사실은 이 재능이죠. IQ라고 부르는 이 재능들이 차이를 우리가 실제로 이제 벌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능력주의 사회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이 차이들이 결국은 사람들 간에 아주 큰 양극화 분배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마이클 영도. 그러면서 마이클 영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능력주의는 사회 5%를 위한 사상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니엘 마코비치라 같은 이제 최근에 나온 뭐 우리나라에는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영어 제목으로는 메리토크라시 트랩이라고 해서 능력주의 함정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뭐 여러분 뭐 능력주의 책 그럼 요즘 다 마이클 샌델 책 뭐 이렇게 공정하다는 착각 읽고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더 훌륭한 책은 뭐냐라고 생각하면 이 엘리트 세습이라고 하는 데니엘 마코비치의 책인데요.
이 데니엘 마코비츠가 이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능력주의는 정말 사회 1%를 위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서구식 능력주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주의와 서구식 능력주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식 능력주의는 뭐냐면요, 죽는 날까지 내가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근데 우리 능력주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 능력주의는 일단 난이도 높은 시험을 한 번을 통과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난이도 높은 시험을 통과하면 죽을 때까지 정규직. 난이도 높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게 뭐 어떻게 해도 비정규직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이 시험 통과 못한 사람이 정규직 된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모든 논의를 들여다보면 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규직이 되려고 하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심지어 뭐 현장에서 10년, 15년 일해왔던 사람들 정규직으로 돌려주려고 해도 무슨 일 하는지 다 아는 사람들을 돌려주려고 해도 넌 비정규직으로 있어야 돼. 왜? 시험을 못 봤으니까. 시험을 통과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능력주의라는 게 뭡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주의란 정말 능력 있는 사람한테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플루트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럼 이 플루트를 누가 줘야 될까요? 그러면 플루트를 제일 잘 부는 사람에게 줘야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고난이도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구조는 어떤 거냐면 플루트를 이론적으로 잘 부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플루트를 잘 부는 법을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실제로 잘 불까요? 그러면 플루트 연주자들이 이론적으로 제일 잘 알겠네요? 아니죠. 실제로. 그래서 사실 이건 능력주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시험주의가. 시험을 잘 보는 것에 대한 보상이지 자기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엉터리 능력주의입니다. 이거 들여다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우리한테는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지금 뭐 한국의 능력주의 같은 책을 쓰신 박건일 선생님은 과거 제도의 전통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난이도 높은 시험을 한번 통과하면 그걸 평생 우려먹는 이제. 그래서 그걸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특권이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뭔가 특권을 물려준다, 특권을 물려받는다라는 이런 말들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말은 뭐냐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배제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 배제시키는 방식이 뭐냐?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밀어낸 다음에 능력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따로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차피 저 사람들은 게을러서 여기 선을 넘지 못했고 밀려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게을러서 통과하지 못해서 제일 나쁜 논리는 뭐냐라고 하면 그래서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혐오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상을 해서 뭔가 좀 더 좋은 지위로 가게 해준다. 전부 다 역차별론에 말리고 하는 일들이 당연히 따라서 일어나는 패턴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주의가 정말 뭐 해결책이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능력주의는 우리가 불평등 해결책도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고착되면 점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더 격차는 벌어지게 되고 메울 수 없는 격차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던 마이클 영 같은 경우에는 참 내가 능력주의가 원래 비판적인 용어로 만든 건데 이걸 사람들이 찬사의 용어로 쓰고 있어서 참 유감스럽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을 뭐 정도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이클 영이 나중에 이제 이 능력주의 부상이라는 책을 한번 그 다른 출판사에서 내면서 고쳐 쓰는 서문에 1970년대에 존 롤스라는 사람이 쓴 정의론이 뛰어난 이유는 뭐냐? 정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건데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고 해도 우리가 가족 제도를 들고 있는 이상 밀려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밀려나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하게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밀려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호망을 따로 또 제공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능력주의의 논리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데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밀려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밀려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력감에 빠지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마이클 영은 우리가 사회학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죠. 그렇게 밀려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동반되지 않는 능력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부를 내가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른 아주 나이스한 말이죠. 내가 부를 독점하겠다고 하는 걸 나이스하게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배 문제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봤을 때 사회적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능력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부의 독점 논리에 되게 가깝고, 평등을 받아들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냥 격차가 벌어지는 그 모순을 정당하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거 하려고 시험 통과하려고 노력한 게 얼만데 이걸 무시하느냐라고 하는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시험을 안 붙은 사람, 같은 시험을 쳤는데 거기서 떨어진 사람 중에 상당수가 정말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밀려났을까요? 특히 사지선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운도 많이 작동하지 않을까요? 갑질 현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능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왜? 능력에 따라 철저하게 서열이 지어지죠. 그래서 을들이, 소위 말해 을들이 갑들의 갑질에 반대하지만 을들은 자기가 갑질하는 병과 정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또 병은 갑과 을의 갑질에 반대하면서도 그리고 자기가 거느린 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들어보면 우리가 공정성이라는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한 계단화된 공정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정확하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패턴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능력주의 이제 이야기할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 능력주의가 다 이제 그 자기 구원의 욕망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기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욕망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혹시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읽어보시면 마이클 샌델의 책에 정말 그 다른 책에 없는 이야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능력주의가 종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신학에 들여다보면 신학에서는요 이미 신이 구원할 사람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한테는 야, 기도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건 신을 협박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런 것들은 말도 안 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종교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구원할 사람은 다 정해져 있고, 그러면 교회에 와서 뭐 형식 참여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럴 유인들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신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신교를 개혁했던 사람들도 이미 구원할 사람은 다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을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네가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면 이게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자, 열심히 일해서 부를 쌓아라. 얼마나 부를 쌓는가가 네가 구원할 수 있는 증거는 될 수 있을 거다. 그걸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종교적인 교연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스스로를 구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구원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의 기초에 있는 게 바로 능력주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능력주의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를 구원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나는 나락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합니다. 왜? 나는 나를 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말 내가 나락에 빠진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요, 나는 나락에 빠졌지만 내 자식은 자기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럼 내 자식이 못 구하면 내 손자는 구할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구원의 욕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의 욕망에 기여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지만,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자기 책임의 윤리,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계속 그 이야기가 너무 강력하게 주장이 된다고 한다면 옆을 돌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능력주의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연대를 망가뜨립니다. 연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능력주의 논의, 공정성 논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최근에 나온 모든 논의도 이겁니다. 국가야.
내가 알아서 각자 도생할게. 그 환경을 보장해줘. 사실 여기에는 내 같은 세대에 대한 연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제 이 논의가 끝난 다음에 다 나의 적들인 거죠. 내가 다 경쟁해야 될 사람, 다 물리쳐야 될 사람, 다 밀어내야 될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능력주의가 한편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다라는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장점이 있지만 그 반대쪽의 단점도 너무 뚜렷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단점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사회적 연대를 해치고 공동체를 사실은 무너뜨리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노력으로만 성공했고 아무 사회의 도움도 없이 내 노력만 성공했는데 사회에 돌려줄 게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보호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저하거나 아니면 그 보호망을 비판하거나 오히려 무너뜨리는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신 사회이기 때문에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도 시험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다양하지가 않죠. 그래서 오로지 시험을 잘 치는 것만으로 어떻게 보면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주의는 사실 능력주의가 아니다라는 것. 시험주의는 그냥 시험을 잘 보는 것. 어떤 일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지 실천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게 전혀 아니다. 그러면 플루트를 잘 부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플루트를 잘 부는 법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라는 거. 그럼 이게 진짜 능력주의냐라고 묻고 싶은 거죠. 이건 사실은 유사 능력주의고 어떻게 보면 가짜 능력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있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능력주의의 단점을 지적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능력주의가 강화되었을 때 그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의 연대를 해치진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연결되는 지점, 타자를 돌보는 일을, 그리고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일에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어떤 발상이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능력주의, 그리고 노동윤리, 자기 책임의 윤리가 지배하는 곳에선 밀려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라는 것.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난관 속에 속하게 되고 그 난관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고립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 사실 여러분 외로움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외롭다라는 말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실은 참 난감한 감정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제가 외롭다라는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인간 본연의 감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아닙니다. 적어도 영어에서는 이 외롭다라는 말이 16세기까지 없었던 말입니다. 외롭다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세익스피어입니다. 론리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그래서 이게 인간 본연의 감정 절대 아니라는 거. 예. 그리고 17세기에는 심지어 있으나 쓰이지 않는 말사전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외로움이 학습된 감정이라는 거, 그리고 자본주의화, 도시화 되면서 만들어진 학습된 감정이라는 것들. 그 속에서 우리가 경쟁하면서 사실은 학습된 감정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겁니다. 내가 외로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난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거지?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게 되고요. 또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어려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내 주위에 타자가 없다는 뜻이죠. 타자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종래의 그런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의미가 뭐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 외롭다라는 말은 나를 잃고 타자를 잃고 세계를 잃는 일인데요. 그런 일들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고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상당히 쉽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겪는 사람들은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게 쉽다라는 거. 근데 이 자기 혐오라는 건 문제가 뭐냐면요. 절대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을 자기 안에만 담아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 현상이 사회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능력주의의 확장과 혐오의 확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맞물리게 커플링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좀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외로움 현상이 정치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정치적인 손이 나타나서 도와주겠다고 내미는 손이 있으면 그 손이 히틀러의 손이든 트럼프의 손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실제로 전체주의 기원에서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외로운 사람들이 나치를 지지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되게 그런 것들이 또 위험한 현상이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일련에 다 맞물려 있는 현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능력주의를 무조건 추앙하기보다 능력주의를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쓸모있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그 속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발상이라는 것.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귀에만 공정하게 주면 돼. 밀려난 사람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능력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게 PPT나 다른 자료가 없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다 보니 막 좀 두서없이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가 됐는데요. 김만권의 만담을 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제가 학습 자료도 같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정말 큰 보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